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예요. 요즘 환갑은 청춘이라고들 하죠.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산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짧지 않은 인생 중 저에게 역대급 일이 일어나서 한번 이곳에 사연을 올려보려고 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런 일은 처음이더라고요. 20대 중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귀한 남매를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품 안의 자식들이었죠. 특히나 딸은 첫 딸이기도 했고 살면서 속 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터라 정말 저에겐 특별한 자식이었어요. 그런 딸아이는 학교 다닐 때부터 우수한 성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자랑이었고 사랑이었죠. 그런 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회사에 취직도 바로 하더라고요. 탄탄대로였어요. 우리 딸 너무 고생했어. 이렇게 한 번에 취직까지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인생 즐기며 살아. 그래, 젊었을 때 즐겨야지. 나이 들어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주 젊을 때 모든 걸 즐겨. 알겠지? 그래야죠. 엄마랑 아빠랑도 시간 많이 보내야 후회를 안 하겠지? 이렇게 잘 서포트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 내가 더 잘할게. 저희 가족은 정말 남들이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지방에 사는 관계로 딸아이는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난생 처음 딸과 저희는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무조건 본가에 내려와서 회사 얘기도 해주고 이런저런 일상 얘기도 해주는 딸아이 때문에 그렇게 걱정스럽거나 하진 않았어요. 딸아이가 서울로 상경하여 일을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돼갈 무렵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군요. 딸아이의 첫 남자친구를 보는 일이 매우 설레기도 하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 예쁜 딸을 과연 누가 그렇게 마음을 훔쳤을까 하며 기대감도 들었어요. 그리고 딸아이는 저를 역시 실망시키지 않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여기 내 남자친구야. 직업은 변호사고 나이는 나보다 4살 많아요. 1년 정도 만나보니 이 사람이다 싶어서 소개하는 거야. 어머, 반가워요. 어떻게 만난 거야? 아유, 너무 반가워요. 우리 딸아이가 내심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길래 너무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됐는데 이렇게 보니 아주 안심해도 될 것 같아. 엄마 마음에 쏙 드는데? 우리 딸이 안목이 있다니까. 저도 너무 긴장을 했는데 이렇게 좋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민경이 더 잘 신경 쓰고 보살필게요. 첫눈에 사이는 믿음직스러워 보였고 아주 스마트해 보이는 총각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걱정이 한시름 놓이면서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능한 변호사라고 해서 좋기도 했지만 말투며 인품이 훌륭하더군요. 남편도 한눈에 마음에 들어하는 눈빛이었고요. 저희는 그날 처음 만났지만 계속 본 사이처럼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말주변이 좋은지 자연스럽게 사이에게 녹아들어 갔습니다. 우리 가족에 참 잘 어울리는 사람 같았어요. 이렇게 한 가족이 더 느는구나라고 생각하며 기분이 너무 좋았죠. 사위와 딸은 저희를 보고 간 다음에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방에만 있어서 딸아이 결혼 준비를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한 것만 같아서 한 번은 제가 날을 잡고 서울에 상경을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올라와서 이것저것 신경 써줘야지. 돈 필요한 건 없어?
결혼 준비하려면 꽤 많이 들 텐데. 너 자취방 월세 내고 돈도 없을 거 아니야. 엄마가 너희 예물이랑 이것저것은 준비해 줄게. 아참, 상견례 날짜는 정했니? 결혼하기 전에 한번 뵈야지. 안 그래도 얘기는 나왔는데 그쪽 부모님들이 미국에 계셔서. 그래도 병준 씨 보면 딱 티나잖아. 진짜 잘 배우고 큰 거. 그래도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부모님을 봐야 해. 성품이 그대로 묻어난다. 특히나 가정적인 남자 만나려면 더더욱. 그래도 엄마는 한시름 덜었어. 네가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간다고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편한 거 있지? 이제 잘 살면 그걸로 진짜 엄마는 바라는 게 없어. 근데 병준이 어디 쪽에서 근무하니?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야. 뭐 서초동 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글쎄 나도 거기까지는 가보지 않아서. 저녁에 병준 씨 불러서 식사나 같이 할까? 딸아이는 지금 결혼할 남자에게 푹 빠진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저녁 사이와 딸아이와 식사를 하는데 분명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고 하던 사이가 굉장히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했지만 뭐 상식이야 조금 뒤처질 수도 있지라고 그냥 애써 생각했어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여긴 음식 메뉴판이 다 영어로 되어 있네. 오빠가 더 잘 알겠다. 난 이과 나와서 영어는 젬병이야. 오빠가 알아서 시켜줘. 그냥 뭐, 이건 메인 메뉴 같고, 이쪽은 디저트 같은데, 우린 이 메인 메뉴에서 시켜야 하나? 자기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자기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영어 가이드 했었고, 어려선 미국에서 지냈다며. 맛있는 걸로 골라서 시켜줘. 안 먹어본 게 많아서 하나도 모르겠네. 이럴 때 오빠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음식 시키는 것도 편하고. 딸아이가 이렇게 사이에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사이가 시킨 건 샐러드와 디저트 뿐이었어요. 메인 메뉴 하나를 못 고르는 사이를 보고 조금 의아했죠. 그래도 딸아이나 저나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 외로 너무 장점이 많은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도 어찌나 상냥하던지 정말 매너가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어느 부모님이 이렇게 낳아서 훌륭한 성품으로 키우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네는 진짜 성품 하나가 좋은 것 같아. 오래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손짓 발짓 하나만 봐도 느껴져. 사돈어른 빨리 보고 싶네. 에이, 어머님이 좋게 봐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라 되게 쿨하시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제가 그 모습을 많이 배우고 자란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럼 지금은 미국에서 가끔 나오시는 거야? 결혼 전에 상견례도 해야 하고 이래저래 바쁠 텐데 어머님 아버님도 바쁘시겠어. 그래서 말인데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한국에 나오려면 지금 하시는 사업도 조금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부모님은 결혼식 때 뵙길 바라시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 줄 알지만 이게 사정상 한국에 한두 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혹시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다면 상견례는 패스하고 그냥 결혼식에서 뵙는 건 어떨까요? 저희 부모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죄송해 하세요. 그래도 아들 결혼식이긴 한데. 사위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래도 결혼을 시켜야 하는데 사위의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뵙고
결혼을 시킨다는 게 좀 많이 찝찝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딸아이가 말하는 사위의 모습과 저와 남편이 보는 사위의 모습이라면 부모님은 안 봐도 될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심 딸아이는 사위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뒤 생각을 해봤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남편도 조금 아쉽지만 어쩌겠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사위를 몇 번 만나보고 그저 알겠다고 그럼 결혼식에서 뵙는 걸로 하자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결혼식 날짜와 식장 잡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딸아이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준비 진행이 되었고 참 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일단 사돈네가 오시기 힘드신 거니 그럼 결혼식 때 뵙고 끝나고 식사 자리 한번 가지거나 하지 뭐. 어쩔 수 없잖아. 네,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죄송스러울 거예요. 역시 이해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민경이한테 잘할게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보셨을 때 절대 결혼시킨 거 후회 안 되게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우리도 병준이한테 엄마 아빠처럼 잘해줄게. 사이 장모가 아닌 부모 자식처럼 지내자고. 우리 집엔 무뚝뚝한 남자들만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네를 좋아하는지 몰라. 말도 잘하고 자상하다고. 에이, 어머님이 너무 좋게 봐주신 덕분이죠.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믿어주세요. 그렇게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딸아이 결혼 문제로 서울에 왔다 갔다 자주 상경을 하면서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 밥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과 같이 중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이가 다른 테이블에서 사무실 고객인 사람과 같이 얘기를 하며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사위 얼굴을 보자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더군요. 전 그 말을 듣고 애써 웃으며 절대 아니라고 펄쩍펄쩍 뛰었고요. 어머, 저 사람 우리 딸 차 뽑아준 사람인데 아주 영업 잘하더라고. 지금도 뭐 고객이랑 밥 먹나 보네. 근데 너 아는 사람이니? 아까 인사하려고 하던 거 아니었어? 서울에 와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도 있고 서울 사람 다 됐네. 아, 너희도 차 바꾸려면 저 사람한테 바꿔라. 얼마나 꼼꼼하고 친절한지 내 딸이 엄청 까탈스럽잖아. 한 번에 계약했다는 거 아니야. 어? 저 남자 너 아는 사람이야? 자동차 영업사원이라고? 아닌데. 그럴 리가 없는데. 저 사람이 확실해? 너 장담할 수 있어? 아니 그럼 내가 뭐 헛것 보니? 너는 나 기억력 좋은 거 알면서 그런다? 내가 사람 한번 보면 잊지 못하잖아. 왜? 뭐 너 진짜 아는 사람인 거야? 얘가 왜 이렇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저 사람이 뭐 너한테 실수한 거라도 있는 거니? 친구의 말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전 그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그 테이블로 걸어가 사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자 절 쳐다보더니 매우 놀란 눈빛으로 놀라더군요. 저조차도 놀랬고 제 친구는 그 사위 얼굴을 보고 확신하면서 오히려 사위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놀라우면서 변호사라고만 알고 있던 사위가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거봐, 맞죠? 아, 왜? 저번에 그 내 딸 차 뽑아줬잖아. 그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얼굴을 기억한다니까.
나 알죠? 아니, 병준아, 사실이니 이게? 내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사실이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어디 변명이라도 좀 해봐. 지금 내가 들은 게 사실인지 아니면 네가 여기서 할 변명이 있는지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 얘기해 보라고. 장모님, 그게 아니고요. 네, 사부님, 잘 알죠. 제가 지금 잠깐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요? 장모님? 아니, 그럼 너 민경이 결혼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야? 어머!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사위는 이 말만을 남기고 벌떡 자리를 박차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제 친구는 저를 보고 제 사위 될 사람이었냐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니 네 사위 변호사 될 사람 아니었냐며 더욱더 캐묻기 시작했고 전 할 말도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 낼 뿐이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인지 정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한 번도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은지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어요. 아니, 사위? 아니, 네 사위 될 사람 변호사라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근데 저 사람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나도 너무 놀라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일단 나 좀 먼저 가볼게. 애들아 미안해. 다음에 또 만나. 그래.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저 사람이 사이라고? 아우 기가 막혀. 그럼 너네 가족이 다 속은 거란 거야? 아니 어쩜 이런 일이 있어?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장 만나자고 딸에게 전화를 했고 사위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들어왔고 사위는 저에게 무슨 죽을 죄를 진 사람처럼 들어오더군요. 전 이 사실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사위에게 다그쳐 말하니 사위는 이실 짓고 모든 걸 밝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더러 딸아이는 매우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렇지만 딸아이는 오히려 사위를 감싸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영업사원이라니? 거짓말은 도대체 왜 한 거고? 그렇게 거짓말로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처음 민경이 만난 순간부터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민경이가 절 변호사로 오해하는 바람에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대신 이거 하나 빼고는 한치의 거짓말도 없고요. 정말 죄송해요. 오빠, 변호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또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그럼 그동안 변호사라고 날 속인 거야? 미안해. 그래도 오빠가 널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한두 번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나 용서해 주겠니? 일단 엄마 내려가요. 얘기를 해도 내가 오빠랑 둘이 얘기할게. 지금 나도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사위는 눈물까지 흘리며 사죄를 했고 전 너무 기가 막혔어요. 변호사가 아니라서 화가 났다기보다 이런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전 그 길로 사위한테 결혼을 파혼할 것을 요구하니 사위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리더라고요. 딸도 아직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절대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전 확실히 얘기했죠. 그냥 긴 말 필요 없고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 하나가 거짓인데 다른 건 거짓말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 나 이렇게 우리 딸 시집 못 보내. 인생 열심히 살고 성실만 하다면 자네가 자동차 영업사 아니었어도 상관없었을 거야. 근데 지금 장작 1년을 넘게 우리 딸을 속여온 거 아닌가? 그런 자네를 어떻게 믿고 우리 딸을 결혼시키겠어?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이쯤하고 헤어져. 그래, 생각해보니 그날도 이상했지. 미국에서 살다 오고 무슨 영어 가이드 했다는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시키는 건 죄다 디저트. 엄마, 무슨 소리야. 일단 결혼 문제는 나랑 병준 씨랑 알아서 생각할게. 엄마도 너무 감정적인 것 같으니까 좀 진정해. 어머님, 제발요. 정말 죄송해요. 매번 말하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마냥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떻게 마냥 속이겠어요? 오늘은 말해야지, 내일은 말해야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래도 저 민경이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민경이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눈 감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직업적인 것 빼곤 괜찮잖아요. 사위도 울고 딸아이도 울더라고요. 참 전 일단 모질게 그 모습을 뿌리치고 다시 집으로 내려갔고 딸아이에게 이 결혼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사위가 딸아이를 어떻게 설득했길래 딸아이는 끝까지 사위와의 결혼을 놓지 못했어요. 정말 속상했고 단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적이 없는 아이인데 중체대한 결혼 문제로 이렇게 저와 의견 트러블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거짓인 사람인데 엄마가 널 보내라는 거니? 너 인생 얼마나 긴 줄 알아? 절대 안 돼. 엄마 너 못 보내. 엄마, 내가 괜찮다잖아. 그리고 계속 말하려고 했대. 그 숨기는 심정이야 오죽했겠어? 그리고 내가 그 회사 사람들도 다 만나봤는데 진짜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애초에 변호사가 아니었어도 엄마랑 아빠는 엄청 마음에 들어있을 거라고. 그야 당연하지. 그런데 왜 속이냐 이 말이야. 엄만 그렇게 음흉한 사람 싫어. 여하튼 결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 그만하자. 병준이 부모님 미국에 있다는 것도 뻥 아니니? 그걸 어떻게 믿어? 영어도 못하는 것 같던데 이제 하나도 못 믿겠다 정말. 딸아이와 실랑이를 벌였고 처음에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딸아이 편을 들더라고요.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맞는지 그렇게 강경할 것 같던 제 마음도 딸아이의 계속되는 고집과 사위가 계속 용서를 구하는 통에 정말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정말 못 이기겠더라고요. 중간에 딸이 죽는다고 하는 신용까지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다른 거짓말은 없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바라가 또 바랬어요. 그리고 결국 전 두 손 두 발을 들고 말았죠. 그래, 결혼해. 후회도 네 몫이고 행복한 것도 네 몫이야. 완전히 엄마 마음은 풀리지 않았지만 뭐 어쩌겠니? 나 빼고 다 이 결혼을 지지하는데 잘 살아 후회하지 말고 병준이 성격이 내가 본 게 맞는다면 아마 널 행복하긴 해주겠지. 안 그래? 엄마, 너무 고마워.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 우리 병준 씨도 진짜 이번에 느낀 게 많았을 거야.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고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결혼식 직전까지 반대하는 마음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딸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서로 그리 좋다는데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위의 부모님부터 찾았어요.
정말 외국에서 살다 나온 것처럼 쿨하고 우아하더라고요. 이것만은 진짜였다는 마음에 작은 안도를 했고요. 그 부모님은 저를 보고 자기 아들에게 얘기를 들었다는 듯이 먼저 죄송하다고 인사부터 했고,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서야 뵙네요. 참 이런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제서야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병준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걔는 무슨 그런 거짓말을.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심이 크셨겠어요. 애가 잘난 거 투성인데 왜 그랬는지. 아휴. 네,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좋네요. 일단 오늘 식 마치고 따로 식사 한번 하시죠. 할 이야기들도 많고 서로 자식 나눈 입장에 이런저런 얘기할 게 많지 않겠어요? 병준이 일은 사실 너무 충격적이지만 이제 다 용서하기로 했고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사돈될 사람과 인사를 했고 전 하객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웃으며 우리 딸을 보내보자는 마음으로 하객 한 분 한 분께 인사를 드리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앞에서 인사를 하고 있을 무렵 웬 행색이 초라하고 몸에 중풍이 온 환자 2명이 식장 로비로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보고 누구네 손님이지라는 마음이 들어 한참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로비에서 인사를 하고 있던 사이가 냉큼 그 중풍 환자들을 끌고 나가더라고요. 전 그 모습이 의아해 따라가 보았고 거기에서 중풍 환자들에게 사이가 엄마 아빠라고 똑똑히 부르는 것을 제 귀로 듣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왜 왔냐고. 오지 말라니까. 누구 인생 망치는 걸 보고 싶어? 날 낳기만 했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냐고. 당장 돌아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기어와? 하여간 거머리 같은 인간들. 내 인생에서 좀 빠지라고. 당신들은 엄마 아빠도 아니니까. 아유, 어떻게 그러냐, 응?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이 부모가 돼가지고 와보지를 않아. 내 인생에서 빠지라고요. 가뜩이나 잘 풀리고 있으니까. 지긋지긋해 당신들. 나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라니? 자네 친모랑 친부가 따로 있었어? 이분들이 자네 부모들인가? 아, 기가 막혀. 아, 장모님, 그게 아니라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잡상인인데 자꾸 식장에 들어와서 제가 좀 따끔하게 얘기 중이었거든요. 이 미친놈을 봤나? 내 귀로 분명 엄마 아빠라고 들었는데 인성 보소? 잡상인? 이 호랑 말코 같은 놈아, 정신 차려! 제가 등장하자 사위는 또 한 번 놀라서 뒷걸음질 쳤고 사위놈의 친모라는 분은 발음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들을 설득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위놈은 부모까지 속인 나쁜 놈이었던 거였어요. 전 그 길로 사위에게 이게 뭐냐며 소리를 지르니 사위놈은 처음으로 본색을 드러내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부모? 그렇지. 내 친부모는 이분들이 맞아요. 중풍 걸린 환자들. 뭐 당신 딸이 극진이 모실 시부모이기도 하죠.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요? 나도 가면 쓰고 있기 지겨워요. 식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1000명 앞에서 뒤엎으시게요? 어디 한번 용기 있으면 해보시던가. 난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야. 누가 믿어줄까? 당신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냥 받아들여요. 아, 기가 막혀. 원래가 이런 인간이었구나.
감히 순진한 내 딸을 꼬여내. 변호사니 미국에서 살다 왔느니 그런 개소리 짓거리며 네가 감히 우리 집을 우롱해? 자기 부모까지 버려가는 페류나인 것도 모르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다니 너 내가 가만 안 둬! 저에게 알아서 해보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이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 길로 바로 식장으로 다시 들어가 사회자석에 계신 1000명 정도의 하객들에게 사위의 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식장에서 최고의 복수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전 이성을 잃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모두 알아야 할 것만 같았고 멀리서 와주신 분들이니 결혼을 깨는 이유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낱낱이 사위의 죄를 보고하자 사위는 저보고 정신병자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하객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잠시 뒤 시작할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하겠으니 정말 죄송하지만 돌아가 주시길 바랄게요. 그 이유는 철저히 신랑 측 잘못이며 신랑 측이 중풍 걸린 부모도 버리고 부모 대행 아르바이트까지 쓰면서 저희 집을 기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아닌 것이 연애부터 결혼식 전까지 변호사라고 속였고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들 결혼식을 보러 온 친부모에게 해준 것도 없다며 꺼지라는 패를 나네요. 이런 사실을 알고 결혼시킬 수가 있는 친정부모가 있을까요? 하객분들께 죄송합니다. 오보야, 지금 저 여잔 정신병자예요. 상당히 아프다고요. 결혼 전부터 절 반대해서 지금 악의적으로 절 농락하는 거예요. 사위가 저보고 정신병자라고 몰자 그날 식당에서 마주친 제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저에게 힘을 보태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그날 일을 생생히 같이 겪었으니 다 아는 이야기였고 제 친구들은 하나둘 일어나서 얘기를 하더군요. 웃기지 마. 내가 그날도 봤지. 자동차 영업사원 주제에 변호사라고 속이고 결혼 허락받으러 간 거잖아. 내 친구가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하다가 허락한 결혼인데. 근데 출신까지 가짜였어? 참나. 여러분, 내 친구 말이 맞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놈 아주 나쁜 놈이니까. 기막혀 정말. 하다하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작정하고 속이면 못 당하죠. 안 그런가요, 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객들은 신랑을 무지막지하게 째려보았고 한마디씩 신랑에게 욕을 하며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음 다쳤을 딸도 사위가 저에게 정신병자라는 둥 이런 소리를 해대니 화가 났는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랑의 뺨을 날렸어요. 그리고 제 남편도 마찬가지로 사위놈의 뺨을 때리고 저희는 그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사위는 식장을 나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객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저희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사기죄로 고소를 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고소를 하고 보니 사기정과 산범인 인간이었더라고요. 우리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저 사악한 사람에게 놀아났다고 생각을 하니 이가 갈리더군요. 오히려 변호사님은 잘 되었다고 했어요. 사기죄가 처음이라면 거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 사악한 놈은 애초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이로 인해 저희 딸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사이는 사기죄에 해당되었죠. 맘 같아선 혼인빙자로도 넣고 싶었지만 혼인이 성립된 사안도 아니고 따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게 없어 그것으론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사기죄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왜 그때는 앞만 보였는지 정말 미안. 그때 멈췄으면 차라리 이 꼴은 안 당했을 거 아냐.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어? 넌 꼭 겪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니? 됐어.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넌 그냥 순진하게 좋아해주고 사랑해준 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자책감 갖지 마. 엄마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니까.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 나쁜 놈의 새끼 아주. 그래, 나도 미안해, 여보. 그때 나도 같이 말렸어야 했는데. 아, 진짜. 우리가 뭐에 단단히 씌여도 씌였었지. 미안해. 에휴, 어쩌겠어, 지난 일을. 이런 일 저런 일 있는 거지. 난 그래도 그놈이랑 결혼하지 않은 게 그냥 천만 다행인 것 같아. 우리 가족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 앞으로 우리 더욱더 신중해지자. 알겠지? 난 그거면 되니까. 사람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 딸아이는 그래도 마음 정리를 많이 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법정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전 옆에서 딸아이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는데 그놈은 정신을 덜 차렸는지 법정에서 잠깐 봤을 때 아주 비아냥대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아이에겐 어찌나 매달리던지 아주 한편의 사이코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이랑 한순간이라도 마주했던 순간이 정말 수치스러울 지경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은 순간처럼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 안 걸릴 수 있었는데. 그 노인네들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돈 많은 집 사이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야. 뻔뻔한 놈. 언젠간 걸렸겠지, 이 사악한 놈아. 절대 용서 안 해. 합의? 절대 안 해줘. 그냥 콩밥 먹어봐, 이 새끼야. 알겠어? 배륜아 놈. 너를 낳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니? 해준 건 없어도 부모는 부모인데 나쁜 놈 같으니라고. 그리고 정가 3범이더라. 과연 이번에도 네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넌 그냥 사회랑 격리를 해야 해. 알아? 갱생 불가야. 해준 게 없으면 부모도 아니지. 당신이 뭘 알아? 당신만 아니었어도 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어. 알아? 입 다물어. 소름 끼쳐. 두 얼굴, 세 얼굴. 너 같은 정신 이상자랑 결혼 직전까지 가서 파투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천복이야. 알겠니? 엄마, 더 이상 상대하지 마. 입 아파. 저런 정신병자랑 뭘 상대하겠다는 거야. 정상인들이 피해야지. 콩밥 잘 먹어봐라. 잘 어울리니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잘해줬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제발 고소 치하해줘. 웃기지 마. 치아? 넌 내 마음 같아선 무기징역이야. 그 정도로 용서가 안 돼.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저희는 그날을 끝으로 완전 얼굴을 보지 못했고 사이놈은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정가가 있다는 게 크게 작용을 하였고 그 덕분에 바로 교도소행에 확정되었어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받았거든요. 참 이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도 챙길 수 있었어요. 참 그날 일이 있고 나서 돌이켜보니 이 시련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딸아이는 일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싫다고 저희가 사는 곳으로 내려와 작은 공방을 하나 차렸습니다. 저 역시 그런 딸아이를 곁에 두고 있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가끔 저희끼리 추억으로 그놈을 얘기하며 욕도 한 바가지 하기도 하고
그때 얘기도 하면서 에피소드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왜 있는지도 절실히 깨달았고요. 앞으로 제 인생에 또 다른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 그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용기 말이죠.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꼭 용기 내고 극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가 몰랐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아 현재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형님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조용히 넘어가길 원했지만 그러기에는 이미 너무 큰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건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한 뒤 현장에서 뛰쳐나왔어요. 지금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고 벌써 3일의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다가 컴퓨터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40대 중반인 형님이 4년 전에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었어요. 형님 내에 셋째로 태어난 아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런데 병원 일이 너무 바쁘던 형님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서 바로 병원 일을 해야만 했어요. 자택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게 되었지만 아이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형님이 병원 일을 마치고 퇴근하면 데리고 가는 시기였는데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었어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저는 좋은 마음으로 형님의 아이를 제 친딸처럼 보살펴 주었죠. 이런 생활을 한 지 어느덧 4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잠깐 같이 외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저를 애봐주는 보모 아줌마처럼 여긴다는 게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카페에 들어가실 때 고민하다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지만 형님은 제가 편해서 그런 거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동서,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가 서로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야. 그리고 동서가 내 아이 돌봐준 지 4년이고 나보다 동서가 우리 딸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부탁을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신경에 거슬렸었어?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어.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워낙 서로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마트 직원분이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한가해서 형님의 아이를 돌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닌데 보모 아줌마라고 하면서 종 다루듯 행동하는 말투와 지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형님이 워낙 바쁘고 사정이 안 좋아서 도와주는 거지. 저는 보모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형님 부모님들은 해외에 계시고 어머님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저한테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지 않았던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제 시간 써가면서 아이를 돌봐주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동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해? 나는 평소와 다르지 않는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내가 돈을 좀 주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형님은 제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는지 계좌번호 불러주면 매달 아이를 돌봐준 거에 대해 값을 지불하겠다며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형님과 서로 알아온 지 10년이라서 약간 편하게 대하는 일들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보모로 취급하라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치게 심해질 정도로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더는 아이들 돌봐주는 건 힘들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저도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라 애들한테도 신경을 써줘야 돼서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도 요즘엔 좀 한가한 편이잖아요. 동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서운하게 해서 그래? 그냥 웃자고 한 말들이었잖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도 못하니? 저 지금 진지해요. 형님은 농담이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뱉은 말이겠지만 저는 상처로 다가온다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평소에도 저를 아이 돌봐주는 보모 아줌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도 요즘 일이 많이 바쁘고 형님도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 찾았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지금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이번 주까지 집안에 있던 물건들 정리해서 주말에 형님 집에 한번 들릴게요. 뭐? 그렇게 빨리? 지금 우리 애들 한창 예민한 시기고 공부에 열중해야 되는데 막내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잖아. 동서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다 보상해 줄게. 우리 애 아빠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 봐줄 여건이 안 되잖아. 제발 부탁할게.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던 상황이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답답했었어요. 결국 형님의 간절한 부탁에 퇴근할 때까지는 제가 아이를 돌봐줄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지 않은 일상으로 돌아와 별 문제 없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 통화를 연결한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친구가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고 감기 몸살 때문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이 나와서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나온 형님이 의사 동료와 걸어 나오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유심히 듣고 있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돼서 병원에 나오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형님이 동료 의사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를 통해 듣게 된 저는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친구는 형님이 의사 동료와 커피 한잔하며 나누는 대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뒀는지 저에게 파일 하나를 전송했는데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동서를 너무 오냐오냐 해준 것 같아. 자기가 애 봐준다고 얼마 전에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데 진짜 내 앞에 있던 물컵을 그 면상에 뿌려버리고 싶었다니까. 애만 아니었어도 그냥 한 대 지어박는 건데 초등학교만 입학해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 한꺼번에 터트릴 거야. 집에서 몇 푼 벌지도 못하는 블로그 일 같은 거 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자기 고생하는데 돈 한 푼 안 줬다고 이제 지가 좀 열나는 거지. 너도 저번에 인사했었지? 얼굴이 아주 못돼 처먹었잖아.
아, 그러게. 얼굴에 심술이 아주 가득하더라. 그런데 아이는 잘 돌봐주는 것 같아? 너 몰래 해코지 같은 거 하는 건 아니겠지? 괜히 너한테 받은 스트레스 아이한테 풀면 어떡해? 요즘 그런 일들 정말 많잖아. 가뜩이나 자기 자식이 아닌데 좋은 마음으로 돌봐주겠어? 그냥 집에 돌보미 한 분 들이면 어때? 아휴, 해코지하면 절대 가만 안 두지. 그리고 내가 왜 돌보미를 집으로 안 부르는데 우리 집안에 비싼 금품들도 많이 있고 남이 내 물건 건드리는 거 싫거든. 내가 애 봐주는 보모 아줌마라고 한마디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애 봐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자기 딴엔 기분이 나빴다고 더는 애를 안 봐주겠다며 다시 데려가라고 했을 때 그때 너도 같이 얼굴 표정을 봤어야 돼. 가뜩이나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생겨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동서까지 설치니 아주 죽을 맛이야. 솔직히 돈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꼴랑 아이 몇 시간 봐주는 거 가지고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지 애들 보면서 설렁설렁 보는 것 같던데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보상해 준다 했어.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게 된 저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어요.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다면 저는 멍청이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고만 있었을 테고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올 뻔 했었습니다. 제 시간 할애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거였는데 형님은 정말 저를 보모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화가 치밀었어요.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퇴근한 남편한테 사실을 알리고 형님이 대화했던 녹음 내용까지 전부 들려주게 되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남편은 주말에 시댁에 모였을 때 뒤늦게 온 형님한테 아이를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형수님 아이니까 앞으로 형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돌봐주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들한테 험담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는데요. 저희 이제 막 아버님 댁에 들어왔어요.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게 설명부터 해줘야죠. 형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저를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게 됐거든요. 가족이라면서 남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동서를 왜 깎아내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내가 동서한테 못한 적 있었어? 금전적으로 보상은 안 해줬어도 동서네 가족들 병원 오면 진료 다 봐주고 고마운 마음에 건강식품도 챙겨줬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어? 나 정말 서운해. 저는 형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핸드폰에 있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그리고 집안에 울려 퍼진 형님과 동료 의사의 대화 내용에 시부모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형님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자 붉어진 얼굴로 변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미 본인 입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부 다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에 저를 험담했다며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형님의 잘못된 행동을 받아줄 마음이 없었고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작은 며느리가 얼마나 서운해할지
한 번 더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동안 작은 애 험담을 얼마나 하고 다녔으면 남들 귀에까지 들어갔겠어. 애는 앞으로 네가 봐라. 지금까지 도와준 걸 고마워했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을 거다. 오늘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님, 제가 방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드렸잖아요. 정말 서운해서 한마디 했던 것뿐이에요. 절대로 동수한테 악감정 같은 건 없다고요. 그냥 동료랑 대화하면서 속풀이 좀 한 거 가지고 다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동서가 저한테 한 말에 민감해진 거고 그게 말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전부 다 잊어버렸다고요. 동서, 내 입장도 생각해주면 안 돼?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가자. 서로가 받아들이는 감정선이 달라서 그런 것뿐인데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 내 상황 뻔히 알면서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형님이 처신을 잘했어야죠. 저는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형님 대신 육아했고 제 딸처럼 보살펴 줬는데 돌아오는 거라곤 저를 험담하고 욕밖에 없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형님 아이니까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래서 밖에 있을 땐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방금 들은 녹음 내용은 네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몇 번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시비 말을 흘려듣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지. 더 큰일 만들지 말고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라. 남들한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의사가 그런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겠어? 온 가족이 형님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에 결국 형님은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느 정도 상황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저녁에나 올 것 같다며 아이를 돌봐주던 돌보미 아줌마가 건강상 문제로 그날 나오지 않았다며 병원을 빨리 가봐야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에게 부탁을 해왔어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안의 아이 물건도 아직 그대로 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돌봐줘야만 했어요. 형님은 급하게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맡겼고 퇴근 시간쯤 병원으로 오면 될 거라는 말을 끝으로 서둘러 차를 타고 출장을 떠났어요. 그렇게 집안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봐주었고 별일 없이 금방 저녁 시간이 돼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병원으로 오면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차가 막히기 전에 서둘러 출발을 하기 위해 정신없이 집안 정리를 한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길래 지금 출발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눈앞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펼쳐졌어요. 잠깐 눈을 뗀 사이 아이가 식탁 위로 올라가 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려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아이한테 달려가 끌어안았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잠깐 정신을 잃었어요. 저도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았는데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다시 정신을 차려 힘겹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아이를 안고 급하게 형님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형님이 일하는 병원을 도착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은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형님은 제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나와 아이의 얼굴을 보며 경악을 했고 급하게 치료실로 들어갔어요. 너무 놀란 상태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제 뺨에 손을 사정없이 올려쳤습니다. 정신이 희미해질 정도로 형님한테 뺨을 맞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고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형님은 그런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면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순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머리채까지 잡고 난리를 치는데 힘이 풀린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치료실에서 나온 간호사의 한마디에 저는 오열을 하게 되었고 간호사분들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몸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게 아이의 몸에는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었고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끌어안으려 달려들었을 때 식탁 모서리에 제 머리를 부딪히면서 찢어졌었는데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이 출혈이 아이의 얼굴에 범벅이 된 거였어요. 제가 다친 것도 모르고 아이한테 문제가 생겼을까봐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던 거였죠. 조금도 다친 곳이 없다는 간호사의 말에 안심하면서 치료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려 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 났어? 진료받으러 왔으면 조용히 자리에나 앉아있어. 병자들 주제에 어디서 의사인 나를 노려보는 거야? 내 자식이 다칠 뻔했다고. 아휴,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않고 머리 다친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의 상태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게 의사야? 그쪽이 뭘 한다고 그래? 진료받기 싫으면 다른 병원 가면 되잖아. 나도 얼마나 놀랬으면 그랬겠어. 그쪽은 평생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없으니 당장 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연락받고 왔는데 나린이가 크게 다쳤다면서? 지금 어디 있어? 치료 중이야? 내가 직접 안 들어가 봐도 되겠어? 저 사람은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우리의 봐주는 보모 아줌마지. 다행히 나린이는 다친 곳이 전혀 없대. 그런데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 했었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병원장이 병원의 상주에 있어야지. 밖으로 싸돌아다니면 되겠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교통정리는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저 환자들 다 내보내줘. 나를 아주 죄인 취급한다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환자 주제에 의사인 나를 노려보고 있다고. 저는 형님과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대화처럼 느껴지지가 않았고 둘 사이가 상당히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치료실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받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병원장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더러워진 제 발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며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해서 뭐 하는 거냐고 경계의 눈빛을 보이면서 발을 급하게 뺐는데 병원장이 저를 올려다보며 하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고소를 하지 말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 상태인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미 CCTV에 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찍혀 있는데 고소 취하는 말이 안 되죠.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는데요. 피해를 본 건 저라고요. 네,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게 되면 병원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선에서 합의하는 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정신적 피해 보상은 제가 충분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고소한다고 얼굴 붉히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좋게 넘어갈 수 있게 선처 부탁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동서가 애를 똑바로 안 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거잖아. 애만 똑바로 봤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내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지. 애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안 놀랐겠어? 당연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잖아.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가만히 좀 있어. 지금 내가 대화하는 거 안 보여? 상황 정리를 하려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괜히 이 문제로 일이 더 커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병원장의 목소리가 치료실에서 크게 울려 퍼지자 기세등등했던 형님은 병원장의 한마디에 설설 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이를 안고 있던 간호사가 치료실에 들어와 아이가 너무 보챈다면서 내려놓았는데 아이가 향한 곳은 형님도 저도 아닌 병원장 품이었어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가 뱉은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병원장은 당황해서 급하게 아이를 형님의 품에 맡겼습니다. 아이는 계속 병원장에게 안아달라며 손짓을 하면서 아빠라고 불렀고 그 광경을 모두 목격한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좀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의 사태를 정리하려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병원에 몇 번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마다 잘해주니까 아빠라고 부른 거야.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쟤는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여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만 신경 꺼. 나리나, 너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얘가 왜 오늘따라 엄마를 힘들게 만들어? 병원장님한테 떨어지라니까. 너 집에 들어가서 혼 좀 나야 되겠다. 해외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아빠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니? 이따가 영상 통화해 줄 테니까 이제 병원장님 그만 붙잡고 엄마한테 와. 너 정말 말 안 들을 거야? 혼 좀 나봐야 되겠어? 애가 가기 싫다잖아요. 지금 형님이 하는 행동 자체가 의심스러운데요? 애가 좋다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 왜 식은땀까지 흘리는데요?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죠? 고소 진행하다가 다른 일이 터지게 될까봐 그걸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지금 제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은 누가 봐도 바람 피우다가 애가 생겼는데 그 애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기 싫어서 변명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게 아니라면 말까지 더듬고 식은땀을 흘릴 필요가 없죠. 내가 우리 그이 놔두고 정신 나갔니? 무슨 바람이야? 내 인생에 바람은 절대 없다고. 동서 지금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만해. 어차피 한번 의심 사게 된 거 뒷조사하면 이미 전부 다 알게 된다고.
우리 사이에서 나온 나이 맞잖아. 나도 이렇게 떳떳하지 못한 아빠로 지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 딸 이름 한번 제대로 불러볼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몰래 유전자 검사하면 다 알게 될 텐데 거짓말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저희 둘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벌써 관계에 온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우리 나린이 떳떳하게 키우고 싶네요. 저희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테니 일단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가족들이 저희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지금 내 두 가정을 전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만약 하나만 정리를 해야 된다면 내가 직접 얘기해서 갈라설 테니까 동서는 지금 이 사실에 대해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야. 괜히 이 문제로 인해 사고라도 나면 안 되잖아. 나중에 국내로 복귀할 때 내가 그때 정리할게. 동서도 우리 애들 인생 망치는 거 원하지 않잖아. 어차피 이혼하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지금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문제로 결국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제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들을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저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고소 진행할 거고 아주버님과 아이들이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겠죠. 저도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거 참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한테 아이를 4년 동안 봐달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고소 진행할 거니 각오 단단히들 하세요.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치료실에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손목을 잡더니 그동안 미안했다면서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분노가 치밀었고 형님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온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될 걸 생각하니 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치료실 옆에 있던 목발을 들어 형님한테 사정없이 휘둘렀고 미안하다면서 주저앉은 형님은 넙죽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바로 가족 모두에게 알리려 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눈앞에 보이게 될 온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이 저를 머뭇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3일의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분명히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당장 해외에서 근무하는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취해 형님이 바람을 피웠고 늦둥이 막내가 아주버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님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병원장이 그동안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 저에게 모든 걸 떠넘긴 거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이를 4년 동안 대신 맡아준 값으로 3억의 보상금을 건네주어서 가지고는 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일단 먼저 제가 형님에게 받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서는 고소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3억의 돈은 차후에 생각해 보려고요. 남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싶지 않다곤 하지만
형님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과 3억의 보상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주버님한테 하루라도 빨리 알려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년이면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이 자기 엄마가 바람을 피웠고 셋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텐데 제가 먼저 움직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잠 한숨 못 자고 있네요.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세상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어렵게 결혼해서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소중한 아이였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3년 만에 남이 되었지만 어느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임신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걱정이 돼서 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다 보니 점점 불안해졌고 남편과 시부모님도 많이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침착하게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함을 겉으로 표현하셨고 시모는 임신이 되지 않는 저에게 결국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리셨어요. 시모가 날이 갈수록 신경질적으로 변하다 보니 남편도 그런 시모에게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저에게 탓을 돌려서 저도 너무 서운해서 시댁 식구들의 불만을 받아치자 서로의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온 상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에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니?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잖아. 주변에 좋은 여자 많은데 왜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쟤를 데리고 와서 문제를 키우니? 우리 집안도 형편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적은 없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살아왔었다. 그런데 쟤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살았었다며. 그러니 몸이 온전하겠니?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이미 속은 썩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엄마가 그래서 신중해야 된다고 했던 거야. 고물상 집안이 웬 말이니? 임신이 안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네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건데 결국 내 말 안 들어서 어떻게 됐니? 이러다 엄마는 손주 한번 안아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오겠죠. 저희 둘 다 검사해봤을 때 그게 문제되는 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침착하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고.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엄마 죽고 나서야 손주 보여주려고 그러니? 기다리는 것도 한계고 임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각자 갈 길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신중히 대화해보고 결정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임신이 안 되는 사람을 본 건 며느리 네가 처음이다. 그게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누구보다 제가 아이를 원했던 거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병원에서도 저희 부부처럼 건강상 문제는 없는데 임신이 안 된 사람들도 꽤 있다고 했어요. 저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최대한 따르고 있고 노력 중이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이러시니 될 임신도 안 되겠어요. 얘 봐라.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얼굴 붉히는 거 봤지? 너 조만간 시애미 잡아먹겠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으니 아이고 속 터져. 어찌됐든 당신이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왜 우리 어머니한테 목소리를 높여?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다 맞는 말이잖아. 지금의 상황들이 당신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 당신 나랑 따로 얘기 좀 해. 한다고 하는데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 많이 힘든데 가족들이 저를 죄인처럼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무 불쾌했었죠. 남편은 저보고 당장 일어나라고 하더니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저에게 한 말에 대해 의미를 모르겠냐면서 가족들 놀라게 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자기를 난감하게 만드냐고 화를 냈어요. 꼭 시댁 식구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길래 그런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대화를 더 이어나가 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라 몸을 돌렸는데 남편이 자기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는 정상적일 수 없었는데 대화의 초점도 흐려져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당신 내 말 무시해? 질문을 했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임신할지 몰라서 나도 최대한 감정 안 건드리려고 웬만한 건 다 참고 있는데 이건 아니지. 뭐가 아닌데?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당신은 내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봐왔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어? 가족들 눈치가 그렇게 보여? 원하는 게 이혼이야? 그럼 해줄게. 나도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 말 뜻을 못 알아먹겠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가 싫은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냥 넘기라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지?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해. 당신 힘든 거 내가 몰라? 옆에서 전부 지켜봐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대충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되잖아.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겠냐고. 어머님만 힘든 거 아니야. 당사자인 내가 제일 힘들고 지쳐있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야. 우울증이 왔는데도 혹시 아이가 생기기라도 할까봐 약도 안 먹고 있어. 임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피하고 있는 중이라고. 임신을 하기 위해 먹기 힘든 음식들을 입에 집어넣을 때 얼마나 곤욕스러운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이유가 오로지 임신을 하기 위한 내 선택이었어. 그런데 어른이니까 무슨 말을 하던지 이해하고 넘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혼해.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 무리야. 남편은 서로가 많이 힘든 상황이라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 대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남편이 저는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시모가 하는 말들 전부 다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지만 시모 옆에서 거들었던 남편의 모습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언성을 높이면서 끊이지 않는 대화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로잡기 위해선 제가 아이를 가져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한바탕 하고 난 뒤 더는 시댁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만큼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했고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어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많이 답답했고 부부관계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많이 어색해졌고 분위기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서로에게 조금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안 좋았던 일들을 가슴에 묻어버리고 예전처럼 똑같은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왔지만 서로 겉으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남편은 이런 생활이 많이 답답했는지 조금씩 노력을 보였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간절하게 바란 만큼 저희 부부에겐 생각지도 못한 좋은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임신에 성공을 하면서 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죠. 병원에서는 몸이 많이 약한 만큼 임신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선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며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무리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다니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잠깐 쉬면서 안정을 취했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시모가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만들었다며 시댁으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고 한상 가득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에 겪었던 아픔들을 전부 씻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함께 식사를 하던 시동생이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면서 중대 발표를 했는데 시동생이 이어지는 말에 가족 모두 밥을 먹다 체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어요. 아, 형수님 임신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아보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었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임신을 못해서 제가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신했으니까 저도 결혼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임신을 못했다면 저도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니? 너 정말 그 애랑 결혼할 결심한 거야? 언제부터 만나길래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데? 엄마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결혼을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를 가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나중에 이 문제로 괜히 후회하지 말고 다른 여자 찾아봐라. 다른 여자에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동안 저도 참고 기다려왔던 거예요. 형수님이 결국 임신이 안 되면 저도 그 사람과의 결혼이 힘들어질 테고 엄마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삭히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만큼 제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래도 능력 좋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불임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너 나중에 길거리 다니는 아이들 보고 너랑 닮은 아이 낳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 지금 당장은 둘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시간 좀 지나봐라. 공허한 마음이 생기게 될 거고 너도 아이를 가지고 싶을 텐데 그때 돼서 이혼하게? 네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불임인데 전문의 의사가 뭔 소용이니? 요즘 애 없이 잘 사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요? 살만한 세상도 아닌데 힘든 삶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손주 형수님이 안겨줄 테니 저는 제가 사랑한 사람과 결혼 진행할게요.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아, 막내 아들이 이렇게 애원하는데 자꾸 반대하실 거예요? 너희 엄마가 그동안 마음고생하는 거 못 봤어? 다른 건 몰라도 불임은 절대 안 된다. 아빠도 큰 며느리가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면서 불임을 겪고 있는 애를 아내로 들이겠다고? 엄마 아빠 가슴에 네가 대못을 박으려고 작정한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더는 얘기하지 마라.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가겠다는데 왜 다들 반대하는 건데요? 제가 행복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그 사람과 혼인신고라도 할 거니 그런 줄 아세요.
시동생의 갑작스러운 결혼 통보에 가족 모두 상당히 당황했어요. 제가 힘들게 임신했던 걸 옆에서 전부 지켜봐온 시동생이 불임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이미 시동생은 결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완강해서 시부모님이 설득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맛있게 식사를 하다 말고 시동생의 결혼 통보에 가족들 모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시동생을 바라보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끝낸 뒤 몇 날 며칠 이 문제로 시동생과 얼굴을 붉히면서 심각하게 대화가 이어졌고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시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마음이 바뀔까봐 서둘러 식을 올리기 위해 상당히 빠르게 모든 걸 진행했고 상견례까지 모두 끝이 난 뒤 결혼식장까지 바로 잡았는데 이미 식장은 꽉 차 있는 상태라 몇 달 뒤에나 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켜봐 오면서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힘들게 허락받은 만큼 앞으로 행복하길 바랬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사히 세상빛을 볼 수 있게 최대한 조심하면서 시간을 보내왔던 저는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버텨내온 만큼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임신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니 저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말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의 장손을 태어나게 해줘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네가 출산을 앞둘 때부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우리 장손이 앞으로 커가면서 어떤 삶을 선택하냐에 따라 미래가 바뀔 텐데 네가 내 손자에게 어떤 삶을 열어줄 수 있을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저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게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집안도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 손자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니 방법은 딱 하나더구나. 우리 손자를 예비 의사 며느리에게 맡기는 거다. 지금 내 말이 어이가 없고 많이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그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지 않니? 너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안에 손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비 며느리도 불임이라 더는 기대하기 힘들 텐데 앞으로 잘 커야 하지 않겠니? 네가 사자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줄 능력은 안 되잖아.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의사에 그 집안은 우리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력이 좋은 집안인데 조기 교육부터가 다르지 않겠니? 나도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았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힘들게 10달 품어서 낳은 제 아이를 예비동서에게 주라고요? 방금 하신 말들이 납득도 안 되지만 제가 무슨 대리모도 아니고 제 아이를 예비동서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말 하려고 산후조리를 어머님 댁에서 해주겠다고 고집을 부리신 거예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당분간 저희 친정에서 몸조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뭐가 어때서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께 불평만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직업이 좋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줄 아세요? 저 그만 나갈 테니까 제 아이 돌려주세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우리 집안의 장손을 키우는 문제인데 집안도 안 좋고 돌대가리인 네가 키워서 우리 손자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니? 돈이 얼마가 들든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어? 너희 집안 자체가 가난한데 손자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 것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내 말대로 우리 손자는 예비 며느리가 키우라고 주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너는 불임도 아니잖아. 나중에 다시 아이 가지면 되지. 한 번 임신이 되면 두 번은 쉽다잖아. 때마침 딱 들어오네. 우리 세아가 이리 좀 앉아봐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야 된다. 이 아이 앞으로 네가 키워줘라. 얘 친엄마는 너다. 저번에 나랑 단둘이 대화했을 때 아이는 좋아하지만 불임이라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라며. 내가 네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전문의 의사가 되기 위해 네가 밟아온 길을 내 손자에게 그대로 물려주면 되는 거니. 어려운 건 아니잖니?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얘기 우리 집안 남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내가 나중에 차차 설명하면 되니까 오늘부로 네가 직접 애를 맡아서 키워주면 될 것 같다. 큰 며느리는 불임이 아니라서 또 애를 낳으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애 데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라.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주마.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예비동서, 이건 아니잖아. 어머님 말대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를 건 아니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알잖아. 이미 출생신고하면서 내 아이를 등록이 전부 끝난 상태인데 데리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보다 동서가 더 똑똑하니까 잘 알 거 아냐. 불임이라서 아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상황을 악화시켜서 서로에게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남길 생각은 아니지? 내 아이 빨리 돌려줘. 시모의 품에 있던 제 아이를 예비 동서에게 건네주었는데 아이를 받아 안은 동서의 눈빛이 이상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혹시라도 동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지를까봐 두려워서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는데 동서가 제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서 옆에선 시모가 계속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고 설득을 시키려 하자 좋지 않은 몸을 힘들게 일으켜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리려 했지만 몸이 온전치 않아 시모가 되려 저를 밀어버려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하자 아이를 안고 있던 동서가 저에게 다가와 아이를 건네준 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가 시댁에 올 때 가지고 왔던 짐들을 챙겨준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동서와 저를 붙잡고 상당히 불쾌한 시선으로 저와 예비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친 뒤 아이를 품에 안아 뒷걸음질을 쳤어요. 방금 보인 행동은 내 부탁을 거절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너 내 아들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불임 주제에 자존심은 남아있다 이거니? 애도 못 가지는 게 네 아들 꼬셔서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으면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뭘 잘했다고 내 말을 무시해? 너희 집안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 우리 집안 장손을 남부럽지 않게 키워달라는 건데 내 부탁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내가 널 왜 받아줬을 거라고 생각하니? 불임인 네가 그래도 전문의 의사니까 집안에 재력이 있으니 그걸로 내 손자 제대로 좀 키워줘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인물로 만들기 위해 너를 받아준 거야. 얼마 전에 너한테 본명이 따로 얘기했었고 내 말을 알아들은 거 아니었어? 예, 당장 그 아이 일 있는 알아. 내 허락 없이 네가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 줄 알아?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서 불임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저에게 예비 형님의 아이를 따로 키우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행복을 위해 남의 행복을 빼앗는 건 제일 나쁜 짓이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제가 예비 형님의 아이를 빼앗아 키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복인 거죠? 저를 위한 행복이에요? 아니면
어머니의 만족을 위한 건가요? 아이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면 잘한 선택이었다고 할까요? 이 선택은 모두에게 불행입니다. 예비 형님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온 가족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사람이 상식이 있게 행동을 해야죠.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애를 돌려서 키웁니까? 예비동서와 시모는 언성을 높이면서 안 좋은 감정 상태까지 올라왔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 했는데 시모가 예비동서를 밀치더니 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시모의 눈빛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갈 거면 제 아이를 놓고 가라면서 난리를 치길래 아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품에 안아 몸을 움츠렸습니다. 시모는 안간힘을 쓰면서 제 아이를 뺏으려 하던 순간 예비동서가 시모의 목덜미를 잡아 강하게 패대기 쳐버린 뒤 저를 일으켜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문 앞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무슨 일이냐고 당황스러워하며 저희를 다시 안으로 밀면서 세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예비동서는 좀 전에 시모와 나눴던 대화에 대해 얘기했고 시모는 저와 예비동서가 자기를 밀쳤다면서 갑자기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데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시모의 정신 상태가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저는 너무 놀라 경악했고 뒤이어 시동생이 남편의 말에 동조했어요. 힘들게 얻은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며 다들 뭘 잘못 먹었는지 정신 나간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비동서는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냐며 한숨을 내쉬더니 현관문 앞에 있는 세 남자에게 달려들어 당장 나가겠다며 몸을 밀치며 싸웠습니다. 시동생은 예비동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설득하려는 순간 예비동서는 시동생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뒤에서 예비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의 몸이라 저는 움직이기도 힘든 몸 상태에 아이도 겨우 안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시부가 제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힘으로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예비동서는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빠져나와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들어 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어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잠시 뒤 경찰들이 와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되면서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저와 예비동서가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모가 분에 못 이겨 비명을 지르더니 저에게 무작정 뛰어들었는데 예비동서가 저와 아이를 지켜주겠다고 달려오는 시모를 인정사정 없이 양쪽 어깨를 밀쳐버렸어요. 예비동서의 밀침에 시모는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려 하더니 양쪽에 있던 시동생과 남편의 팔을 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고 무게중심을 잡지 못해 미끄러진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넘어지면서 안면을 화분에 부딪혔어요. 시모의 몸무게가 거의 80kg 정도로 무거워서 두 남자가 시모의 무게를 버티지 못해 그대로 안면을 다치게 되었죠. 시모 역시 일어나지 못한 채 그대로 넘어져 바닥에 있던 작은 화분에 허리를 부딪혔고 두 형제는 이가 우수수 떨어져 충격에 빠졌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예비동서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동서를 지켜주던 경찰들은 자기 방어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 의도적인 것 같지 않다고 하자 시부는 경찰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시모에게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예비 동서 또한 신체적으로 다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은 뒤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모가 제 아이를
전문의 의사인 예비동서에게 안겨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되뇌어봐도 그 집안 사람들의 행동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예비동서 덕분에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제 아이를 지킬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힘들게 태어난 제 아이의 안전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다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지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 인간들을 힘들게 끊어낸 만큼 앞으로의 삶을 제 아이와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